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9일 진행될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심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심사 대상자는 10명 정도로 무더기 추천됐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을 어떻게든 총장 후보에 넣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꼼수로 보여집니다. 문재인이 5인 이상 집합금지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습니다. 문재인은 최재성 전 전무수석 등 전직 청와대 참모 4명을 청와대로 불러 만찬을 즐기며 배돼지를 채운 바 있습니다.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문화예술위원이었던 시절에도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회사는 전효관 비서관이 문화예술위원으로 활동하자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 금액이 폭발적으로 급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쓸모없다며 방치해놓은 원전 폐연료봉이 특수 처리에 재활용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이 미국 국립연구소에 의해 내려졌습니다. 국내 포화 상태인 사용 후 핵연료를 다시 원전 땔감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어서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이 제주 4.3 사건 무장반란 주역인 문상길 중위를 미화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방영해 비난을 일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역사를 왜곡하는 것도 모자라 국보법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차이나타운 건립 논란을 빚은 강원도 한중 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여론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코론글로벌 측은 강원도청을 방문해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보하는 등 사실상 철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지난해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최재형 감사원장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었죠. 치열한 공방이라기보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집단 린치나 다름없었습니다. 감사원은 국회가 감사를 요청함에 따라 원전 폐쇄의 절차상 문제를 감사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감사원이 마땅히 해야 될 이런 합법적인 활동을 놓고도 민주당 소속한 의원은 대통령 국정 운영 철학과 맞지 않으면 감사원장을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우리 편이 안 될 거라면 감투를 벗으라는 엄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박 장관은 새 검찰총장 인선 기준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도 민주당 의원들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몰아붙였던 것과 같은 그런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에 같은 당 소속 조홍천 의원은 말 잘 듣는 검찰을 원한다는 걸 장관이 너무 쿨하게 인정해버린 것 같아 당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을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행정입법부를 감시해야 하고 견제해야 할 감사원과 검찰의 수장들을 그저 말 잘 듣는 정권의 하수인으로만 채운다면 권력은 비대해지고 부패는 만연하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권의 전 권력기관에 대한 이른바 코드화는 감사원, 검찰, 공수처, 경찰 할 것 없이 전방위적으로 자행됐고, 문정권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체계는 철저히 망가져 그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고위 권력을 감시하고 부패를 잡겠다며 출범한 공수처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도 전에 갈대처럼 권력에 누운 행태로 국민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폭주는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계속될 듯합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는 29일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심사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추천위원들에게 심사 대상자를 무더기로 10명 정도를 넘긴 것은 이 지검장을 어떻게 해서든 총장 후보에 넣으려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꼼수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여러분께 새롭게 선보이는 김우파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무부가 어제 오전 후보 추천위 위원들에게 보낸 총장 후보 심사 대상자 명단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두 차례 총장 권한 대행을 지낸 조남관 대검차장, 전임 대검차장인 구본선 광주고검장, 한동수 대검감찰부장, 김호수 전 법무부 차관,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 등 10여 명이 이름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눈에 띄는 건 한동훈 검사장과 이문정 대검찰청 감찰청 증명국원도 명단에 포함됐다는 점입니다. 한 검사장은 조국 사건을 지휘하다 지난해 3차례 좌천됐고, 임명구관은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신정권 성향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이지검장이 심사 대상자로 포함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현 정부가 임기가 2년으로 보장되는 차기 총장을 통해 현 정권 관련 수사를 최대한 막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소식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피의자 신분인 이지검장을 심사 대상자에 포함시키겠느냐는 의무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포함시켰다는 것은 현 정부의 노골적 수사 방해를 암시하는 것이라며, 보통 국민청구 과정을 통해 법무부가 심사 대상자를 추려야 하는데 심사 대상자를 10명가량으로 넘긴 것은 후보 추천위를 통해 이 지검장 추천의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 국정 철학에 관한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는데, 이를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 조직을 사조직화하고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추천위는 명단에 오른 후보 중 3명 이상을 박 장관에게 추천하고 박 장관은 이 중 1명을 대통령에게 후보로 제청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김우파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게 되자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심의위가 열릴까가 관건이 됐는데, 이성윤 지검장이 총장 후보 중 1명으로 추천된 뒤에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면 첫 피의자 총장 후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인사들에게 기소 정당성을 판단받겠다며 이성윤 검사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에서 의외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수사심의가 기소 여부 외에도 구속 여부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인데,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추천 기자입니다. 이성윤 지검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지난 22일 오인서 수원고검장도 직접 대검의 심의위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검찰도 조속히 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수사심의위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기소 여부 외에 구속 여부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사건 당사자가 내는 소집 신청서에는 심의 대상의 예시에 구속 여부는 빠져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도 아닌데 굳이 피의자로서 최악의 경우인 구속 필요성을 가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심의위 당일 구속 여부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검찰이 실제로 선택할지는 미지수지만 이론적으로는 구속 여부를 안건에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이지검장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하면서 심의위 개최 시까지 기소 여부를 미루는 효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심의위 결정의 강제력은 없지만 불기소 결정을 내릴 경우 검찰로서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심의위가 기소 결론을 내리거나 나아가 구속 여부까지 심의의 결론 내게 되면 이지검장으로서는 회복할 수 없는 수준의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만일 그렇게 되면 이 지검장의 심의위 신청은 최악의 수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심지어 아프리카의 빈국들보다 백신 도입과 접종이 늦다는 비판을 받아온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문재인은 백신 문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여 백신 수급과 접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부추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사실상 문제 제기를 하는 야권과 언론 탓을 했고,
민주당 최인호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을 너무 불안하게 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이득이나 누리려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역시 야당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같은 날 홍남기 국무총리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까지 발표하며 백신이 부족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고 역시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화이자 백신 추가 계약 발표 이후 대대적으로 여론전에 나서고 있는데요. 세계적 백신 빈국이라던 우리나라가 갑자기 백신 부국이라도 된 것처럼 또 자신들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해 백신을 확보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이들의 행태가 뻔뻔하기 그지없습니다. 즉 백신을 뒤늦게 확보한 게 정부 측이 자랑할 일은 못 된다는 건데 이스라엘은 인구가 적어서 그렇다 쳐도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미국, 영국 등의 접종률이 50%에 육박했거나 그 선을 넘어섰다는 사실, 또 이들 국가가 이처럼 빠른 접종률을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겨우 4%대에 이르렀다는 사실. 이 같은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시작부터가 늦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시종일관 11월 집단 면역을 자신하면서도 구체적인 백신 도입 일정에 대해선 비밀 계약 조건이라며 국민께 일체의 정보를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이자 백신 추가 도입을 계기로 이를 대대적으로 정부의 치적으로 홍보하는 데 열을 올릴 게 아니라 백신 수급과 접종이 늦어 국민께 걱정을 끼치게 한 점에 대해 먼저 사과를 했어야 맞는 것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여러분? 국민이나 언론 그리고 야당이 괜히 백신 걱정을 한 게 아니죠. 여전히 접종률이 4%대에 머물고 있고 정부가 러시아산이나 중국산 백신에까지 관심을 보인다는 뉴스에 철렁하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렸다면 절대 이들 입에서 정치적 논쟁, 소모적 논쟁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문제에 있어서도 저렇게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정부 사람들은 낯짝이 몇 겹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에 모범을 보여야 할 문재인이 퇴임 참모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해달라는 내용의 민원이 서울 종로구청에 접수됐습니다. 그간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긴 여권 인사들이 정말 수두룩했죠. 그런데 문재인마저 대단한 외교적 일도 아니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부가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지정하면서 정부기관 직원들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자 공직사회 일각에선 문재인 너도 5명 이상 모여서 밥 먹는데 왜 우리만 잡들이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유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며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특별 방역 관리 주간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간에 정부는 공무원 본부 지침을 활용해 공공부문의 회식과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는데요. 정부의 대책 발표 이후 만만한 공무원만 잡는다는 불만이 공직사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용자들이 코로나가 안 잡히니까 자기 밑에 있는 만만한 공무원만 잡는다. 공무원은 사생활도 없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공무원 A씨는 언론과 통화에서 최근 1년간 회식은 당연히 못했고 사적 모임도 맘 놓고 해본 적이 없다면서 왜 이런 방역 수칙을 새로운 것처럼 발표해 생색을 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즉 보여주기식 쇼가 아니냐는 겁니다. 서울의 한 구청에서 일하는 이모 씨는 왜 우리만 잡느냐는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라며 외부 사람과 모임 자제를 권고한다고 했지만 양심에 찔려서 오늘과 금요일 저녁 약속을 모두 취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도 5명이 모여 밥 먹고 전여당 대표는 툭하면 자가격리하는 마당에 우리만 조심하라는 거냐는 볼멘 소리도 나왔습니다. 26일 서울 종로구청의 문재인이 퇴임 참모들과 만찬을 하면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접수된 것을 꼬집은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1일 최근 청와대 개편 인사로 교체된 최재성 정무수석 등 전직 참모 4명을 관저로 불러 술을 곁들인 만찬 자리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수본 방역수칙에 따르면 공무나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 등 업무로 인한 모임은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금지 대상인 사적 모임에 포함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재인이 살고 있는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부정부패 의혹이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이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전효관 비서관은 2006년 3월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사임했고 지인에게 회사를 물려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인에게 회사를 넘겼으면 거기서 깔끔하게 딱 끝냈어야 하는데 그 후에도 전효관은 10년이 넘도록 자신이 넘긴 그 회사와 유착관계를 맺어왔다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효관은 회사에서 물러나기 전 2005년 8월부터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했는데 이 시절에도 일감 몰아주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어제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산지원 내역에 따르면 전 비서관은 문화예술위원으로 재직 중이던 시절 자신이 2004년 창업한 A사에 4개 사업에 총 2억 2,600만 원 상당을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내역에 따르면 A사는 2006년 12월 베네골 예술마을 조성사업 명목으로 1,000만 원, 2007년부터 8년 비욘드 아트 페스티벌 행사를 2차례 주관하는 명목으로 각각 1억 원과 9,800만 원, 2007년 12월 도시민과 농촌마을에 서로 읽기 전 행사 보조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사가 이전에도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던 업체라면 그러려니 하겠습니다. 하지만 A사는 전효관 비서관이 문화예술위원으로 활동하기 전에는 딱 한 개 사업으로 5천만 원을 지원받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딱 한 번 선정됐던 회사가 갑자기 5번의 지원을 연달아 받았으니 의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앞서 이태규 의원은 전효관 비서관이 서울시 혁신기획비서관으로 재직했던 2015년부터 18년 A사에 51억 원 규모의 서울시 사업 12건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효관 비서관은 2006년 회사를 지인에게 넘겨준 이후 회사 운영에 전혀 개입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인사검증 책임이 있는 청와대는 뒤늦게 문준용 아버지의 지시로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문준용 아버지는 본인 감찰도 좀 실시했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태규 의원은 전효관 비서관이 2008년에도 문화예술위원회 보조금 9,800만 원이 투입된 T회사 행사의 기획추진단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A사와 이해관계를 유지했다며 2006년 A사를 지인에게 넘긴 뒤 일절 도움을 주고받지 않았다는 전효관 비서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이날 당 회의에서 전효관 청와대 문화비서관의 이권 개입은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쏟아지고 있다며 이쯤 되면 습관성 일감 몰아주기, 일상화된 이권 개입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원전에 대한 화나는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선 쓸모없는 척하면서 북한에 지원을 해주려 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된 원전,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청와대의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재인의 죄목 중 한 가지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 원자력발전소의 사용 후 핵연료, 이를 폐연료봉이라고 하는데 이 폐연료봉을 특수 처리에 재활용하는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대해 미국 정부가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원전을 재생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공식 인정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전업계 등에 따르면 세계적 원자력 연구기관인 미국 아이다호 국립연구소와 아르곤 국립연구소는 파이로는 경제적 기술적 가치가 있으며 핵 비확산성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다음 달 발간할 예정입니다. 파이로는 원전을 가동하는 데 쓰고 남은 폐연료봉을 다시 쓸 수 있는 연료봉으로 탈바꿈시키는 첨단 기술입니다. 500도에서 650도에 이르는 고온 용융염에 폐연료봉을 쪼개 넣은 뒤 전기화학적 방식으로 유해한 방사성 폐기물을 없앱니다. 파이로 처리를 거친 폐연료봉은 차세대 원자로의 땔감으로 재투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가 내다 버리려고 하는 폐연료봉은 소중한 자원으로 다시 쓰일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성 또한 높이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국내 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공간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한울 1호기는 97.5%, 월성 4호기는 96.5%, 고리 3호기는 97.2%에 달합니다. 굉장하죠. 파이로를 도입하지 않으면 이들 원전은 다시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일주일도 조용하게 못 사시는 분 소식입니다. 추미애가 자신을 칭송했던 김어준을 비호하면서 외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과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추미애는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옹호하면서 외눈으로 보도하는 언론들이 양눈으로 보도하는 뉴스 공장을 타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한 바 있죠. 이를 두고 정의당 장혜원 의원이 장애 비하 표현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외눈이라는 표현이 장애인 비하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추미애는 26일 국어사전을 근거로 외눈은 시각장애인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장애인 비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일부 정치인들이 오독하고 왜곡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어릴 적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백한 장애인 비하라며 추미애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전 장관이 일부 정치인들이 문맥을 왜곡했다고 해 대꾸할 가치가 있나 싶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추 전 장관이 놓치고 있는 본질은 비하, 차별, 혐오냐 아니냐의 판단 기준은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그런 상태, 외눈에 있는 사람이 느낄 감정을 생각해 봤느냐며 차별금지법을 앞장서서 주장했다는데 그냥 정치적 장식용으로 외치기만 하지 말고 그 내용도 함께 공부할 것을 권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또 언론의 편향성을 지적하려 했다면 그냥 편향이라고 표현하지 굳이 외눈이라는 쓸데없는 비하적 표현을 덧붙이나 명백히 비하한 것이고 차별적 언동이라며 잘못을 지적받았는데도 계속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옹고집일 뿐 지혜롭지 않다. 얼른 시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추미애의 외눈 표현에 가장 먼저 명백한 장애 비하 발언이라고 지적했던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추미애가 사과 대신 반박 견해를 내놓자 사과하면 끝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동생을 둔 장혜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다시 한번 요청한다.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장애 비하 표현에 대해 성찰하고 진정성 있게 국민 앞에 사과하라. 내 표현이 적절치 못했다. 그 한마디면 끝날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켜주려다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해야 할 처지에 놓인 추미애인데 사과라고는 먹는 사과밖에 모르는 추미애가 과연 사과를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문재인의 입맛에 맞춰 방송 제작을 하기로 유명한 KBS가 여전히 그 못된 버릇을 뜯어고치지 못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KBS 제주방송 총국이 제주 4.3 사건 당시 무장반란 주역으로 알려진 문상길 중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공영방송이 또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과거 중대한 사건을 거짓으로 꾸며냈다면 이는 국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서 이번 문제는 좀 더 심각합니다. 단순히 문재인 정권을 옹호하는 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와 폭정종식 비상시국연대는 26일 배포한 성명에서 지난 2일 KBS 제주방송이 방영한 특집 다큐 프로그램 암살 1948은 시종일관 남로당 프락지인 문상길 중위를 정당화, 미화했다며 이는 4.3 사건의 폭동성과 반역성을 은폐하고 뒤집으려는 음흉한 책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단체는 2001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을 공산 무장 세력의 반란으로 결정했다. 반역행위에 가담한 자들은 우리의 헌법 질서에서 보호될 수 없다고 한 것이라며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위반해 남로당 프락지 문상길 중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한 KBS 다큐 암살 1948은 명백한 위헌인 동시에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두 단체는 또 방송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함에도 KBS 제주방송은 특정 이념 성향을 가지고 좌편향된 방송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방송 행태는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KBS는 남로당 프락지 문상길의 반대한민국 불온사상과 반역행위를 비판하고 호국영령 박진경 대령을 선양하는 방송으로 정정보도하는 한편 암살 1948 방송에 관여한 모든 자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KBS가 이 같은 요구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늘 낮 12시 30분 KBS 제주방송 총국 앞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이 두 사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을 이끌었던 두 리더였습니다. 한때 강한 투쟁력으로 지지층들의 지지를 받았던 이 두 사람은 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당명을 개정해 참전한 총선에서 여당에 대패한 이후에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다가 지난 4.7 보궐선거를 계기로 정계 복귀에 시동을 걸었죠. 먼저 지난 총선에서 참패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황 전 대표는 보궐선거 국면을 앞둔 지난 2월 참외록 나는 죄인입니다를 출간하며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용산 재개발 구역 노량진 고시촌 등을 방문하며 오세훈 당시 후보를 물밑에서 도왔고 선거 이후엔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데 이어 청년 구독사와 가상 자산 세금 부과 등 민감한 현안에 활발히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나 전 대표도 당대표 도전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사퇴 이후 형성된 이른바 탈영남당 기류에 편승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혀집니다. 실제 나 전 의원의 경선 캠프에 있던 영남, 충청 등 다양한 지역 인사들이 최근 당내 의원들과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두 사람의 정치 재개와 관련한 당내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 우선 찬성론자들은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지난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회의장 점거 등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몸을 바쳐서 최선을 다했고 그 공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반대하는 쪽에선 낡은 보수를 설명할 때 도로한국당이라는 비아냥 섞인 표현을 쓰는데, 당이 이번 보궐선거 승리로 겨우 4연패를 끄는 이 마당에 과거로의 회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나 감사원에 고발당하는 일이 벌어졌죠. 코로나 이슈 등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건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희연 교육감은 대표적인 좌파 색채를 띠는 인물이죠. 이런 사람에게 우리나라 대표 도시인 서울에 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맡긴다는 건 대한민국 좌경화의 예약표를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2018년 7, 8월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을 비롯해 5명을 채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별 채용된 5명 중 4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 운동 및 선거 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해직됐고, 한 명은 2002년 대선 때 특정 후보에게 부정적인 인터넷 댓글을 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퇴직한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중 한 명은 2018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뒤 선거를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러니 교육계 일각에서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고, 감사원도 이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당시 부교육감과 국과장 등이 특혜 논란을 우려해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단독으로 특별 채용을 결재했고, 특채심사위원회를 비서실장을 통해 친분 있는 이들로 구성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교사에게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실정법 위반으로 퇴직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절차까지 바꾸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더욱더 충격적인데요. 결국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 자료를 넘긴 바 있습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이나타운 건립 논란을 빚은 강원도 한중문화타운 조성 사업이 여론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코롱 글로벌 측이 어제 강원도청을 방문해 사업 전면 재검토 등 사실상 철회 의사를 통보했는데요. 또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 법인도 청산 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강원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업 시행자인 코롱 글로벌 측은 재검토 이후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사업의 진로가 불확실해진 데다가 사업에 반대하는 국민청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는데, 반대 여론에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중문화타운은 최근 반중 정서와 맞물려 여론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이 논란은 역사 왜곡 논란 끝에 폐지된 SBS 드라마 조선구마사 사태에 이어 이른바 중국산 알몸 김치 논란까지 불거지며 반중 정서가 고조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강원도 차이나 건설을 철회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는데요. 그 이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오히려 거짓말 해명과 말바꾸기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거센 공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 출간돼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내 주요 서점 등에서 판매된 세기와 더불어와 관련해 22일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출판사인 민족사랑방 측이 책을 내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등을 위반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북한에서 김일성의 80번째 생일을 맞아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를 출간됐던 이 책은 총 8권으로 북한에서 출간됐던 내용이 그대로 실린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보문고는 고객 보호를 위해 판매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미 해당 책이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로 판단된 적이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가 지난 23일 책의 판매와 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신문기일은 오늘 오후 4시 40분으로 지정됐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26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먼저 놀이 구독자님께서 확보한 건지 또 사기치는 건지 절대 못 믿겠다. 그동안 해온 짓거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확보했다 한들 어떤 백신 말이냐. 백신도 백신 나름이지. 정확히 국민에게 설명이나 하라. 라며 문재인 정부의 백신쇼를 비판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레드 설레임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13살짜리 아이를 아이스크림 막대로 찔러보는 것은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아이들의 심리다. 아이를 소년부 송치라고 참 김정은스럽다. 서울 서초경찰서의 과잉수사 방침에 분노하신 분들 참 많으시죠. 어제 추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박영선 벽부를 훼손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13살 소년에 대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부터 가장 강력한 소년원 처분까지 처분 강도를 선택해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낸 것입니다. 국민적 비난과 선처해달라는 요구가 쇄도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 같은 결론을 낸 게 아닌가 싶은데 일각에선 법원에 넘기지 말고 훈방 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죠. 이에 대해 경찰은 촉법 소년은 훈방 대상이 아니고 정권을 법원에 송치해야 한다고 소년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판하는 건 그렇게 법을 잘 따르는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은 못 본 것으로 하면서 범죄를 은폐하고 부실 수사를 했냐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의 음주 폭행은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봤으면서 못 본 척하고 13살 아이의 장난은 정해진 소년법을 철저히 따르고 서초경찰서는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댓글 소개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노린님과 레드설레임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4월 27일 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